지금부터 동유럽 광활한 평원에 자리한 숙명적인 땅 우크라이나의 장대한 천년 역사를 따라 나서는 여정을 시작한다. 변경의 땅이라는 뜻을 품은 이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탓에 끊임없는 침략과 분열, 그리고 투쟁의 소용돌이를 겪어왔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동슬라브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와 신앙, 그리고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했던 처절하고도 빛나는 기록이다. 우크라이나 역사의 태동은 슬라브 문명의 요람이었던 키예프 루스의 영광에서 비롯된다. 이 최초의 국가는 번영했으나 몽골의 침략 앞에 무너져 내리며 기나긴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이후 이 땅은 서쪽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과 동쪽의 러시아 제국이라는 두 거대 제국의 압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의 압제 속에서 코자크라는 자유로운 전사 집단이 등장하여 민족 정신의 불씨를 지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의해 영토가 분할되는 고난을 겪었으며 20세기에는 독립을 향한 격렬한 시도와 함께 소련의 억압적인 체제 속으로 편입되는 비극을 맞았다. 특히 스탈린 시대의 대기근 홀로도모르는 우크라이나 민족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민족은 좌절하지 않았다. 1991년 마침내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표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장엄하고도 애달픈 역사의 파노라마를 펼쳐 보이겠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선사시대로부터 시작된다. 드네프르 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트리필리아 문화는 기원전 5000년경 번성했던 신석기 시대의 고대 농경 문명이었다. 이들은 독특한 달팽이 모양의 주거지를 특징으로 하며 정착 후 토지가 척박해지면 이동하는 이동식 농경 방식을 취했다. 이후 기원전 7세기경부터 남부 초원지대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인 스키타이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웅장한 황금 유물로 대표되는 예술 문화를 꽃피우며 그리스 세계와 활발히 교역했다. 스키타이가 쇠퇴한 후 훈족과 고트족, 아바르족 등의 대규모 민족 이동이 이어졌으나 6세기경부터 북쪽의 숲과 드네프르강 유역에 동슬라브족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평지의 사람들 숲의 사람들 등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았으며 원시적인 부족 연맹체를 이루며 비잔티움 제국과 간헐적으로 교역하고 충돌했다. 9세기 중반 북방의 호전적인 상인 겸 전사 집단인 노르만족이 바랑인에서 그리스인으로 가는 길이라 불리는 드네프르강 무역로를 따라 남하하였다. 이들은 현지 슬라브 부족을 정복하고 조직화하면서 상업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 국가 형태를 구축하였다. 882년 노브고로드의 대공 올레크가 남하하여 루스 도시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키예프를 점령하고 수도로 삼으면서 키예프 루스, K2반 루스가 동슬라브족을 통합하는 거대한 국가 연합체로 탄생하였다. 키예프 루스는 1000세기 후반에서 1000세기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대공 볼로디미르 1세의 통치는 루스의 역사적 방향을 결정지었다. 볼로디미르는 988년에 동방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이 기독교 개종은 루스를 비잔티움의 고도 문명권으로 편입시키며 성 소피아 대성당과 같은 웅장한 건축물, 시릴 문자의 도입, 그리고 법률과 종교 문학의 발전을 가져와 동슬라브 문명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볼로디미르의 아들인 야로슬라프 형공 치세 1019년부터 1054년까지의 루스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 그는 루스카야 프라부다라는 법전을 편찬하여 국가 통치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럽 왕가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야로슬라프 형공이 사망한 후 키예프 루스는
영토가 분할 상속되는 분할 상속 제도 탓에 복잡한 공국들의 연합체로 변모하며 내전을 반복했다. 12세기에는 키예프의 정치적 중심지가 점차 북동쪽의 블라디미르 수주달 공국과 서쪽의 갈리치아 볼히니아 공국으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13세기 중반에 몽골 타타르 군대의 침공이 시작되었다. 1240년 몽골군은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 참혹한 침략으로 키예프 루스 국가는 멸망했으며 동슬라브 지역은 몽골 제국의 서부 왕국인 킵차크 칸국의 종주권 아래 놓이는 타타르의 멍해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서쪽의 갈리치아, 볼히니아 공국만이 독립적인 명맥을 유지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14세기 중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는 운명을 맞았다. 14세기 중반 몽골의 세력이 약화되고 내부 분쟁에 시달리는 사이 북서쪽의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서쪽의 폴란드 왕국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리투아니아는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옛 키예프 루스의 영토 대부분을 흡수하며 동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1569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루블린 연합을 통해 완전히 통합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탄생하였다. 이 거대한 연방의 지배 아래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지역, 특히 비옥한 우한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 왕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폴란드 귀족의 지배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가혹했다. 우크라이나의 흑토는 폴란드 귀족의 대규모 사유지가 되었고 슬라브 농민들은 농노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더욱이 종교적 압제도 심했다. 가톨릭 국가였던 폴란드는 정교회를 믿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종교적 개종을 강요했으며 1596년에는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을 통합한 브레스트 연합교회를 창설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민족 내부에 종교적 분열을 가져왔다. 이러한 폴란드 지배층의 압제와 남부 초원에서 끊임없이 침입해오는 크림 타타르족의 노예 사냥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드네프르강 하류에 황무지 디케 폴레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민족 정신의 상징인 코자크이다. 코자크는 자유인이라는 뜻처럼 엄격한 규율과 군사적 자치 시스템을 갖춘 독특한 공동체인 자포리자 시치를 건설했다. 시치는 드네프르강 급류 너머에 위치한 요새화된 군사기지였으며 이곳의 수장인 헤트만은 코자크 전체의 지도자이자 군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코자크는 폴란드 국왕에게는 국경 수비의 용병으로 인정받았으나 동시에 폴란드 귀족의 압제에 저항하는 해방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17세기 중반 코자크의 헤트만이었던 보후단 흐멜니츠키는 폴란드의 탄압에 대항하여 1648년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 폴란드 지배를 몰아냈다. 이 봉기는 우크라이나 민족의 국가 형성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흐멜니츠키는 폴란드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는 코자크 수장국을 세웠다. 그러나 폴란드의 방역과 타타르 동맹의 불안정성 속에서 흐멜니츠키는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자를 절실히 찾았다. 결국 1654년 그는 모스크바의 차르국과 페레야슬라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내용은 코자크 측이 주장한 군사 동맹이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되며 이후 300년 이상 우크라이나 역사의 비극적 분기점이 되었다. 페레야슬라프 조약 이후 코자크 수장국은 러시아와 폴란드 양측의 간섭과 헤트만들 간의 내분으로 인해 파멸의 시대 The Ruin로 빠져들었다. 결국 1667년 러시아와 폴란드는 안드루소보 정전 협정을 통해 드네프르 강을 경계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할하였다. 좌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코자크 수장국으로 남았으나 러시아의 통제는 점차 강화되었다. 18세기 초 헤트만 이반 마제파는 러시아 차르 표트르 1세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맞서 스웨덴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시도하였으나 1709년 폴타바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마제파의 독립 시도는 좌절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은 더욱 확고해졌다. 18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1764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코자크 수장국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1775년에는 코자크의 마지막 보루였던 자포리자 시치마저 군사적으로 파괴하였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코자크 자치 전통은 종말을 구하고 이 땅은 러시아 제국의 단순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18세기 후반 세 차례의 분할을 겪으면서 우한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도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영토는 대부분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의 지배는 농민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러시아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며 농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가혹한 착취와 징집에 시달렸다. 한편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동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우크라이나어를 소러시아어 방언으로 격하하고 공식적인 사용을 금지하며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만을 유일하게 인정하려 했다. 한편 폴란드 분할 과정에서 서부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역인 갈리치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지배는 러시아의 직접 통치와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인을 폴란드 귀족들의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는 문화적, 언어적 자유를 더 허용하였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서부 갈리치아는 19세기 후반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 및 문화 부흥 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특히 그리스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물결 속에서 러시아의 압제에서도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는 지식인 그룹인 키릴 메토디우스 형제단과 같은 비밀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의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타라스 셰우첸코가 있었다. 농노 출신이었던 셰우첸코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시와 그림을 통해 민족적 자각을 일깨웠으며 우크라이나어 문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러시아 제국 당국은 이러한 민족운동을 위협으로 간주하여 1863년에 발루예프 포고령과 1876년에 엠스 우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어 서적의 출판과 공연, 교육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문화적 탄압은 우크라이나 지식인들로 하여금 서부 갈리치아를 망명 및 활동의 근거지로 삼게 만들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였고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독립을 쟁취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차르 정권이 붕괴하자 키예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민족 지도자들은 중앙 라다를 결성하였다. 1918년 1월 22일 이들은 마침내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자 서부 갈리치아에서도 서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두 공화국은 1919년 합병을 선언하며 통일 우크라이나 국가를 선포했다. 그러나 신생 우크라이나 국가는 볼셰비키 러시아, 반혁명 백군, 폴란드 군대 등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특히 볼셰비키는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여 키예프 인민공화국과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결국 1921년 리가 조약을 통해 폴란드와 소련 사이에 평화가 체결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시도는 좌절되고 영토는 다시 분할되었다. 서부 갈리치아와 보리니아는 폴란드의 영토가 되었고
중부 및 동부 우크라이나의 압도적 다수는 소련의 구성공화국인 우크라이나 SSR로 편입되었다. 소련 초기에 볼셰비키 정권은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화 정책을 시행하여 우크라이나어 교육과 문화 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는 1920년대 우크라이나 문화에 일시적인 르네상스를 가져왔다. 그러나 1929년 스탈린의 권력 강화와 함께 이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위협으로 간주한 스탈린에 의해 지식인, 종교인, 농민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이 시작되었다. 1932년에서 1933년 사이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 닥쳤다. 스탈린의 강제적인 농업 집단화 정책과 무자비한 곡물, 수탈 정책이 결합하여 전례 없는 인공 대기근이 발생한 것이다. 소련 정권은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을 징발하여 굶주림을 심화시켰으며 식량을 찾아 이동하는 것까지 막았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농민이 굶어 죽었으며 이는 소련 정권이 우크라이나 민족을 길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한 대량 학살로 간주된다.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소련은 폴란드를 침공하여 서부 우크라이나를 합병하였다. 1941년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독소양 진영의 격전지가 되었고 전쟁 기간 동안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군인 혹은 민간인으로 희생되었다. 전쟁 후 소련은 서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병합하며 현대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전후 소련 통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앙의 통제는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러시아어 사용이 강력하게 장려되었고 우크라이나 문화와 역사는 소련 인민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만 허용되었다.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SSR 북부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소련 체제의 비효율성과 은폐를 전 세계에 드러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소련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90년 소련의 개혁과 개방 정책 속에서 우크라이나 SSR 최고회의는 국가주권 선언을 채택하며 소련 법률에 대한 우크라이나 법률의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1991년 8월 소련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8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12월 1일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으로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로 거듭났다. 독립 후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시 물려받은 대규모의 핵무기 비축량을 포기하는 대신 1994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했다. 독립 후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가자산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며 올리가르히라 불리는 소수의 경제 엘리트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며 부패를 심화시켰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향 세력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세력 간의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에 시달렸다.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수도 키예프의 마이단 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고 이는 오렌지 혁명이라 불리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2013년 11월에는 당시 칠러 성향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협정 체결을 갑자기 중단하자 시민들이 봉기한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생했다.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하고 친서방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개입했다. 2014년 2월 말 러시아는 군대를 동원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점령하고
일방적인 합병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다.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여 무력 충돌을 야기했다. 이 충돌은 8년간 간헐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와의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국경 전역에 걸친 전면적인 군사 침공을 감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탈라치화를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 아래 강력한 저항으로 러시아의 초기 공세를 저지했으며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정체성이 단순한 러시아의 변경이 아닌 유럽의 주권 국가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과거 수많은 외부 세력의 지배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강인한 민족 정신, 즉 코자크 정신을 되살려 자유와 국가의 영토 보존을 위해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도 중요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독립과 주권을 향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